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99칸이나 되는 이 집은 어찌나 크고 웅장한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걸음을 멈추고 입을 벌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때는 찬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만드는 늦가을 무렵이라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몇 개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곳간에는 올가을에 거두어들인 햅쌀 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이 그득하게 쌓여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마저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인 최 부자는 그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끊이지 않는 얼굴로 사랑방 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젊은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악착같이 재산을 모은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구두쇠라고 부르면서도 내심 그의 끈기와 재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쌀 한 톨이라도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었고 떨어진 옷도 기워 입으며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기에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아들 서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는 부유한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탓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물쓰듯 펑펑 써대는 철없는 젊은이였는데 아비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기만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최 부자의 깊은 주름진 임에는 수심이 가득 들어찼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눈을 감고 나면 저 철없는 아들이 기껏 모아둔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빗줄기가 제법 굵어 마당의 흙바닥이 질퍽해지고 처마 밑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대문 밖에서 웬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이 귀찮다는 듯이 쫓아내려 하자 최 부자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슬그머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날고해진 무명옷을 입은 채 비에 흠뻑 젖은 거지 소녀 분이가 서 있었는데 병든 홀어머니에게 드릴 밥 한 덩이를 얻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심술궂은 하인은 먹다 남은 식은 밥덩이를 바가지에 담아주는 척하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진 척하며 진흙탕 바닥에 밥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인은 껄껄 웃으며 그냥 가라고 손짓을 했지만 놀랍게도 분이는 화를 내거나 울지 않고 묵묵히 질퍽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소녀의 등 위로 쏟아져 내리고 손끝이 시려울 텐데도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 속에 박힌 하얀 밥알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묻은 밥알을 빗물 웅덩이에 깨끗이 씻어내어 소중하게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는 그 모습은 마치 금덩이를 줍는 사람처럼 진지하고 정성스러워서 지켜보던 최 부자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더럽다고 버리거나 하인에게 욕을 퍼붓고 갔을 상황에서도 쌀알 귀한 줄 아는 저 아이의 마음가짐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쌀 한 톨을 생명처럼 여기는 저런 태도야말로 다 허물어져 가는 집안도 다시 일으켜 쓸 수 있는 귀한 심성이라 생각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저녁이 되자 최 부자는 하인을 시켜 그 소녀가 사는 곳과 형편을 자세히 알아보게 했고 그녀가 마을 끝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사랑방에서 밤이 늦도록 곰방대를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는 아들 서기를 사랑방으로 불렀는데 아들은 간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부스스한 얼굴로 하품을 하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네가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었으니 내 뜻에 따라 짝을 정해주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석이는 드디어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양반집 규수나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들이려는 줄 알고 내심 기대에 부풀어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어느 댁 따님입니까? 김진사 댁입니까? 아니면 이웃 마을 박부자 댁입니까? 하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으나 돌아온 아버지의 대답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 오두막에 사는 분이라는 처자다. 밥 한 톨 귀한 줄 아는 아이니 너에게는 과분한 짝이다. 석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펄쩍 뛰었는데 그 거지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밥동냥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버지 노망이 나신 겁니까? 천하의 최부자댁 외동아들이 거지와 혼인을 하다니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최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만약 내 말을 거역한다면 지금 당장 빈손으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재산은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이라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서리빨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석이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참아 집을 나가지는 못하고 분노를 사기며 방문을 박차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최 부자가 나이를 먹더니 판단력이 흐려진 모양이다. 아니면 그 거짓 처자가 귀신에 씌어 최 부자를 홀린 게 틀림없다 라며 입방아를 찧어댔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혀를 차며 멀쩡한 아들 신세를 망치게 생겼군. 쯔쯔 아무리 검소한 게 좋다지만 격이 맞아야지 원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짜를 잡아 혼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화려한 예단이나 잔치 음식도 모두 생략하고 오로지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절을 올리는 가장 조촐한 방식으로 식을 치르겠다고 명했습니다. 혼연례 당일이 되자 최 부자댁 마당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억지로 끌려 나온 신랑 석이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허공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신부 분이는 하녀들이 입혀준 낡은 혼례복이 몸에 맞지 않아 헐렁거렸고 연지 곤지를 찍은 얼굴은 낯설고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분이 역시 이 갑작스러운 혼인이 당황스럽고 두려웠지만 병든 어머니를 돌봐주겠다는 최 부자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감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객으로 온 마을 사람들은 축하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힐끗힐끗 눈치를 보며 수군대기 바빴고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니 혼례식장은 마치 초상집처럼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방에 들어선 두 사람 사이에는 숨이 막힐 듯 하듯한 정적이 흘렀는데 촛불만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석이는 신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려 앉은 채 네가 무슨 요술을 부려 우리 아버지를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아내로 인정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거칠게 이불을 걷어차며 내 옆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거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역겨우니까 라는 모진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분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하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삼켰습니다. 석이는 그날 밤 신방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분이는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채 차가운 윗목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듯 거세게 울어댔고 분이는 낯선 기와집의 위압감과 남편의 냉대 속에서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비오는 날 주워 씻은 말라비틀어진 밥알들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를 믿고 거두어 주신 시아버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버텨내야 한다라고 다짐하며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최 부자댁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석이는 아침 식사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사랑방에 틀어박혀 술상을 봐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하인들은 새 며느리인 분이를 보고 킬킬대며 비웃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분이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자신이 입고 왔던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내려갔지만, 부엌을 맡은 참모는 거지발사계 같은 게 어디 감히 양반집 부엌을 기웃거리냐며 그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갈 곳 잃은 분이가 마당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모른 척 뒷짐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며느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이 집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석이는 보란듯이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을 펑펑 써대기 시작했고, 집안의 곡식과 비단을 몰래 빼돌려 노름판에 쏟아부으며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거지 며느리를 들인 아버지가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떠들고 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며느리 잘못 들여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며 혀를 찼습니다. 분이는 남편이 밖으로 나돌며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막을 힘도 명분도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집안의 허드레시를 찾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밟고 지나가는 마당의 지푸라기 하나라도 주워 모으고 부엌에서 버려지는 채소 꼬투리를 몰래 모아 말리는 분이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고 하늘에서는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최 부자댁의 기와지붕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갔지만 집안의 냉기는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석이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최 부자는 굳게 닫힌 사랑방 문을 열지 않은 채 며느리가 하는 양을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분이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뒤뜰의 장독대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은 이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내고 싶은 간절한 기도의 몸짓과도 같았습니다. 산과들의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이 은빛으로 변한 깊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댁 기와지붕 처마 끝에는 투명한 고드름이 수정처럼 매달려 있었고, 마당을 쓸어내는 하인들의 비질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부유해 보이는 이 집 안에서는 그러나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냉기가 며느리 분이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혼례를 치른 지 달이 넘어가도록 신랑인 석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투명 인간처럼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이는 눈만 뜨면 재수 없는 거지가 들어와 집안 물을 흐린다며 밖으로 나돌았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분이가 잠든 윗목을 밟고 지나가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석이는 아버지 최 부자에 대한 반항심으로 더욱더 비뚤어진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기생집에서 연일 술판을 벌이며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허공에 뿌리듯 낭비했습니다. 마을 주막에 앉아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 며느리를 잘못 들였으니 내 신세가 처량하여 술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한탄하면 곁에 있던 건달들은 그 장단에 맞춰주며 석이의 주머니를 털어먹기에 바빴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조차 주인집 아들의 이런 방탕함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며느리인 분이 앞에서는 대놓고 무시하며 그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부엌에 들어가 무언가를 하려 하면 부엌 어멈들은 새아기 씨는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라며 짐짓 위하는 척 그녀를 밀어내거나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런 수모와 냉대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 버려지는 것들에 눈을 돌렸습니다. 김장철이 지나고 마당 구석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무청들이 눈 속에 파묻혀 얼어가고 있는 것을 본 분이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부엌 하녀들이 저런 쓰레기를 주워다가 뭐 하려는 거야. 역시 거지근성은 못 버리나 봐 라고 쑥덕거렸지만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우물물에 무청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누런 잎을 떼어낸 뒤 새끼줄을 꼬아 처마 밑 양지 바른 곳에 줄줄이 엮어 매달았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꾸덕꾸덕 말라가는 시래기는 분이에게는 다가올 배고픔을 대비하는 귀한 양식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쌀을 씻던 하녀가 쌀뜨물과 쌀겨를 그냥 하수구로 흘려버리는 것을 본 분이는 황급히 달려가 그 물을 받아냈습니다. 하녀가 어이없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자 분이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쌀겨는 모아두면 훌륭한 거름이 되고 또 흉년에는 죽을 쑤어 먹을 수도 있는 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녀는 코웃음을 치며 우리 최부자 댁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는데 무슨 궁상맞은 소리냐며 돌아섰지만 분이는 개의치 않고 쌀겨를 고운 채에 걸러 항아리에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 마를 날이 없어 트고 갈라졌지만 항아리가 하나둘 채워질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심술궂은 참모 하나가 서기에게 쪼르르 달려가 고자질을 했습니다. 도련님, 글쎄 새아기 씨가 마당에다 쓰레기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구정물까지 모으고 있습니다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최부자 댁이 망해서 며느리가 구걸 준비를 한다고 흉볼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서기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당장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침 분이가 처마 밑에서 잘 마른 시래기를 만져보고 있었는데 서기는 다짜고짜 그 시래기 묶음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네가 정녕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따위 거지 같은 것들을 당장 갖다 버리지 못해. 서기의 고함 소리에 집안이 떠나갈 듯 울렸고 하인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훔쳐보았습니다. 분이는 바닥에 흩어지고 짓밟힌 시래기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울지 않고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것들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언젠가 이 하찮은 것들이 서방님의 줄인 배를 채워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부디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서기는 분이의 당돌한 대꾸에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내 배가 터져 죽으면 죽었지 네가 주워 온 쓰레기로 배를 채울 일은 없다. 라고 소리치고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분이는 남편이 사라진 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흙 묻은 시래기를 치마폭으로 닦아내며 다시 제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최부자 댁에서 평생을 일해온 늙은 유모였습니다. 유모는 젊은 시절 최부자가 맨주먹으로 이 집안을 일으킬 때부터 함께 고생을 해온 터라 물건 귀한 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하인들이 분이를 비웃을 때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분이가 부서진 그릇, 조각을 모아 악교로 붙여 다시 쓰는 모습이나 떨어진 옷감을 기워 행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부엌 구석에서 혀를 차는 젊은 하녀들에게 나지막이 타일렀습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저 아기씨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궁상이 아니라 살림이라는 것을. 옛날 초에 대감마님께서도 저렇게 아끼고 모아서 논 사고 밭 사신 게야. 저분이 우리 집에 들어온 복덩이일지 누가 알겠느냐. 유모의 말에 하녀들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아주 조금씩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정성은
단순히 물건을 아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남편 서기가 벗어놓은 비단옷을 가져다가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밴 것을 깨끗이 빨아 다듬이질을 했습니다. 해진 깃을 정갈하게 기워놓고 달아버린 버선바닥에는 튼튼한 무명천을 덧대어 꿰맸습니다. 서기는 아침에 일어나 깨끗하게 손질된 옷을 입으면서도 그것이 분이의 밤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이 새 것처럼 되어 있으니 기분 좋게 입고 나갈 뿐이었지만 그 옷에 깃든 아내의 따스한 온기마저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 동지 팥죽을 쑤어 먹을 무렵이 되자 최 부자 댁의 곡식 창고는 여전히 넉넉해 보였지만 실상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몰래 빼돌린 쌀가마니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 외상으로 달아놓은 술값과 노름비지 쌀독의 밑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이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며 짐짓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방 문틈으로 며느리 분이가 뒷마당 장독대 뒤편에 아무도 모르게 묻어둔 항아리들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분이가 겨우내 모은 말린 나물 볶은 쌀겨 도토리 가루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항아리들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 머지않아 저 항아리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오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서기는 만취 상태로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자네 부자 아버지를 뒀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벌써 길거리에 나앉았을 걸세 하며 농담을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서기는 마루에 대자로 뻗어 누워 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고 마누라는 거지 같고 내 인생이 왜 이리 답답하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서기가 구역질을 하자 분이는 서둘러 달려나와 그의 등을 두드려주고 따뜻한 꿀물을 타와 입가에 대어주었습니다. 서기는 분이의 손을 뿌리치며 가식적인 짓 하지 마라 라고 소리쳤지만 분이는 물러서지 않고 젖은 수건으로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서기의 눈에 분이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가야금이나 뜯어야 할 양반집 며느리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칠고 붉게 트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서기는 순간 술이 확 깨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손의 감촉이 차가운 뺨에 닿았을 때 느껴지던 묘한 안정감은 그의 기억 속에 깊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남편이 잠든 후에도 곁을 지키며 혹여나 이불을 걷어찰까봐 밤새도록 조바심을 내며 보살폈습니다. 창밖에는 밤새도록 눈보라가 몰아쳤고 세상은 꽁꽁 얼어붙어 갔지만 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집안을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보리 농사가 다 망했다더라. 나라 전체에 흉년이 들어 쌀값이 금값이 될 거라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이런 소문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여전히 곳간에 쌓인 쌀만 믿고 흥청망청 쓰고 있었습니다. 곳간지기가 도련님, 이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껴 쓰셔야 합니다 라고 간곡히 말했지만 서기는 우리 집 쌀은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시각 분이는 뒷마당 구석진 곳에 묻어둔 항아리들을 점검하며 다가올 시련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아둔 것들이 단순히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가 갑자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평소 강건하던 그였지만 아들의 방탕함과 집안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화병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자 기둥인 최 부자가 쓰러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기는 아버지가 쓰러진 틈을 타 아예 곳간 열쇠를 차지하고는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내 세상이다라며 더욱 대담하게 재산을 탕진할 궁리를 했고, 집안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가 보이지 않자 게으름을 피우며 곳간의 물건들을 슬금슬금 훔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분유는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하며 집안의 중심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시아버지의 머리맡에서 아버님, 제가 꼭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쾌차하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기도 전에 들이닥친 시련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겨울 동안 내린 눈이 녹으면서 홍수가 났고 뒤이어 닥친 이상 기온으로 봄 농사마저 망쳐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곡식 창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끼니를 굽는 집들이 속출했습니다. 최부자댁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기가 펑펑 써버린 탓에 그 많던 쌀가마니는 눈 녹듯 사라졌고 하인들마저 먹을 것이 없자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곳간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는 서기의 등 뒤로 봄바람치고는 너무나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야흐로 온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을 대흉년의 그림자가 검은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하늘에서는 불덩이 같은 해가 자결하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봄에 심어놓은 모들은 타들어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마을의 우물마저 하나둘씩 말라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일러 보릿고개라 불렀는데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보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시기야말로 농사꾼들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고비였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풀뿌리를 캐먹거나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마저 힘이 없어 잦아들 정도로 마을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그 떵떵거리던 최부자 댁의 위세도 이 모진 가뭄과 흉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부자가 병석에 누워있는 사이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던 아들 서기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노름으로 날린 곡식이 산더미 같았기에 정작 흉년이 닥쳐와 곳간 문을 열어보았을 때는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는 쌀독을 뒤집어 탈탈 털어보았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와 쌀벌레뿐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쌀이 없단 말인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빈 항아리를 발로 찼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항아리의 공허한 울림소리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서기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방탕하게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은 양반과 상놈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며칠을 굶은 서기는 허기를 참다 못해 평소 자신과 형님 아우 하며 지내던 부잣집 친구들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쓴 돈이 얼마인데 쌀 한두 말 정도는 빌려주겠지. 그는 자존심을 굽히고 친구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온 친구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네가 언제 우리에게 돈을 맡겨놓았나?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는다는 말인가? 썩 꺼지게. 친구들은 서기를 거짓 취급하며 대문 앞에서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던 그들이 서기가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얼굴을 싹 바꾸고 등을 돌린 것입니다. 처참하게 버림받은 서기는 힘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길바닥에 주저앉았고 백가죽이 등에 붙을 것 같은 고통에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고 하인들이 모두 도망쳐 썰렁하기. 그지없는 집안 풍경이 그의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볼 면목도 없고 조상님 뵐 면목도 없구나. 서기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안채 부엌 쪽에서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날아왔습니다. 헛것을 맡았나 싶어 코를 킁킁거려 보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였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고 정신이 번쩍 든 석이는 홀린 듯이 부엌으로 기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분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젓고 있었습니다. 꽤 죄죄한 옷차림에 숯검댕이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이가 부엌 문지방을 잡고 부인 혹시 먹을 것이 있소? 내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소 하며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아내에게 밥을 구걸하게 된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지만 당장의 배고픔이 수치심보다 더 컸습니다. 분이는 놀란 기색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들어오셔서 아랫목에 앉으세요. 변변치 않지만 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그 말은 석이에게 있어 마치 구원의 목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분이가 차려온 밥상은 화려한 고기 반찬이나 흰 쌀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밥상 위에 올라온 음식들은 석이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은 빛이 도는 밥은 잡곡과 나물을 섞어 지은 것이었고 국은 누런 된장을 풀어 끓인 시래기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도토리묵 한 접시와 볶은 쌀겨로 만든 개떡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겨울 석이가 거지 같다며 내다버리라고 고함을 쳤던 바로 그 쓰레기들이었습니다. 분이는 겨울 내내 마당 구석에 항아리에 모아두었던 말린 시래기, 도토리 가루, 쌀겨 등을 꺼내어 이 기적 같은 밥상을 차려낸 것입니다. 석이는 밥상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석이는 뜨거운 시래기국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거친 무청의 식감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그 구수하고 깊은 맛이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 도토리묵은 쌉싸름하면서도 탱글탱글하게 씹혔고 쌀겨 개떡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평소 기름진 고기와 비싼 술만 찾던 석이의 입맛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소박한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먹어치우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발로 걷어차고 무시했던 아내의 정성이, 그리고 자신이 쓰레기 취급했던 것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후회와 고마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석이가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빈 그릇을 내려놓자 어느새 방문이 열리고 병석에 누워있던 최 부자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수척해진 얼굴을 본 석이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최 부자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 며느리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최 부자는 깊은 눈으로 아들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아 밥맛이 어떠하냐? 네가 지난 겨울에 냄새난다고 발로 찼던 그 시래기 맛이 어떠하냐? 아버지의 물음에 석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맛있습니다. 너무나 맛있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병환 중에도 엄숙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저 아이와 혼인시켰는지 이제야 알겠느냐. 최 부자는 분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자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들어온 재물을 어떻게 지키고 하찮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겨 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도리다. 너는 곳간에 쌀이 가득 찼을 때 천년만년 갈 줄 알고 흥청망청 썼지만 저 아이는 풍족할 때 흉년을 대비하여 남들이 버리는 것을 주워 모았다. 만약 저 아이가 없었더라면 너와 나는 오늘 굶어 죽어 객귀가 되었을 것이다. 최 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석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 분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네가 무너져가는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시아버지의 칭찬의 분위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이의 말에 집안을 지키던 늙은 유모도 부엌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고 집안에는 비로소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 부자 덕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비단 옷을 입고 밖으로 나돌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분이와 함께 뒷마당의 항아리를 정리하고 남은 곡식을 털어 죽을 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는 이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기는 이것은 제 아내가 만든 생명의 죽입니다. 조금이나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하며 사람들에게 죽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저 망나니가 웬일인가 하고 의심했지만 서기의 진심 어린 표정과 분이의 정성이 담긴 음식 맛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서기가 이웃들에게 죽을 나눠주는 동안 분이는 집안 곳곳을 더욱 알뜰하게 살폈습니다. 그녀는 흉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산에 올라가 칡뿌리를 캐고 도토리를 더 많이 주워와 가루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양반집 며느리가 채통 없이 산을 쏘다닌다고 손가락질했을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분이를 보며 최부자댁 며느리가 진짜 보살이다. 저 댁은 며느리 덕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지혜로운 살림살이 덕분에 최부자댁은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굶는 사람 없이 버텨낼 수 있었고 오히려 이웃과 나누는 덕을 쌓으며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올 무렵 최부자의 병세도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다려 올린 약초물과 미움 덕분에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호령할 기력은 없었지만 마루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기는 이제 밭에 나가 직접 호미질을 할 줄 알게 되었고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밭두렁에 앉아 땀을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땀 흘려 얻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말씀을 알겠다. 그의 손은 어느새 분이의 손처럼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기는 분이를 불렀습니다. 예전처럼 하녀를 시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엌으로 찾아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인 잠깐 나와보시오. 보여줄 것이 있어. 분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자 서기는 등 뒤에 감추고 있던 것을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한 산딸기를 따서 칠깁해 곱게 싼 것이었습니다. 일하다가 당신 생각이 나서 따왔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미안하오. 서기의 투박한 고백에 분이는 산딸기보다 더 붉게 얼굴을 붉혔고 두 사람 사이에는 혼례를 치른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추수가 시작될 무렵 하늘도 그들의 정성에 감동했는지 늦게나마 비를 뿌려주어 밭작물들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논농사는 망쳤지만 분이가 심어놓은 조와 수수콩 같은 밭작물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주어 소박 하나마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부자댁 마당에는 다시금 타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예전처럼 곡간이 꽉 차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채워지는 곡식들은 서기와 분이가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었기에 천금보다 더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최부자댁의 도움으로 최악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기에 흉년이 지나간 후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최부자댁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서기와 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땔감을 넉넉히 해와 처마 밑에 쌓아두었고, 분이는 가을 거디한 채소들을 정성껏 말려 다시금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그 항아리들은 단순한 식량 창고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보물 창고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섭섭하겠지요. 진정한 행복의 결실은 그해 겨울 첫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시금 산과 들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이 은빛으로 변한 깊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뼈 시리게 만들었던 그 겨울이었지만 올해 초에 부자댁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기와지붕 처마 끝에는 여전히 투명한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으나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 온 동네를 구수한 냄새로 감싸 안았습니다. 사랑방 아랫목은 장작불을 넉넉히 떼어 절절 끓었고, 안채에서는 다듬이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니 지나가는 과객들조차 그 따스한 기운에 이끌려 발길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땔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위하는 온기가 가득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늦잠을 자거나 술 냄새를 풍기며 일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 길을 내고 외양간에 들러 소의 여물을 챙겨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인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라 여겨 거들 떠보지도 않았던 일들이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집안을 돌보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기가 비를 들고 마당을 쓸 때마다 뽀득뽀득 눈 밟는 소리가 났고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나가던 하인이 도련님 빗자루는 제게 주시고 들어가 몸을 녹이십시오 라고 만류해도 서기는 웃으며 아니다, 내 집 마당을 내가 쓰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너도 가서 뜨거운 국이라도 한 그릇 마시고 오거라 하며 아랫사람을 챙길 줄 아는 넉넉한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이 역시 이제는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곳간 열쇠를 차고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고 행동거지에는 겸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쌀을 함부로 퍼내지 않았고 남은 음식이 생기면 굶주리는 이웃이 없는지 살피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일할 때면 하녀들이 서로 돕겠다며 나섰고 그녀의 지혜로운 살림 솜씨를 배우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님, 이 무청은 버릴까요? 하고 물으면 분이는 아니야. 깨끗이 씻어 말리면 훌륭한 반찬이 되니 잘 엮어두게 라고 일러주었고 집안 사람 모두가 그녀의 알뜰함을 본받아 물건 귀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 지팡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게 된 최 부자가 아들 나외를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놓여 있어 은근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윗목에는 고구마와 밤이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인자한 눈빛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가 곳간 열쇠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권한을 너희들에게 물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서기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최 부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너희들은 시련을 겪으며 단단해졌다. 특히 서기 네가 지난 흉년에 보여준 모습은 내 아들이지만 참으로 듬직하였다. 최 부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서가 내가 처음 너를 분이와 혼인시키려 했을 때 네가 얼마나 나를 원망했는지 잘 안다.
멀쩡한 양반집 자식을 거지와 짝지어준다고 미쳤다고 생각했겠지. 서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최 부자는 며느리 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란 돈을 버는 재주만 있어서는 안 된다. 바닥을 알아야 위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만이 쌀 한 톨의 무거움을 알고 추위를 겪어본 사람만이 아랫목의 따뜻함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것이다. 나는 네가 평생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바닥을 알고 일어선 저 아이의 지혜를 너에게 붙여주고 싶었다. 그제야 서기는 아버지의 깊고도 넓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며느리의 절약 정신만을 높이 산 것이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을 배운 스승을 붙여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서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아버지 앞에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소자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부인, 서기는 옆에 앉은 분이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당신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모질게 대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소. 당신은 내게 아내이자 이 집안을 살린 은인이요. 분이는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살기 위해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서방님이 마음을 잡고 저와 함께 흙을 만지며 땀 흘려 주셨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의 감촉을 통해 말보다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오갔습니다. 최 부자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고 이제야 내 다리를 뻗고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오늘 밤은 참으로 술맛이 달 것 같다며 기분 좋게 곤방대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댁의 사랑방 불빛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기와 분이는 화로의 밤을 구워 까먹으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기가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분이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뒷산 개간을 더 넓혀서 도라지를 심어보는 게 어떻겠소? 당신이 도라지청을 잘 담그니 그걸 팔면 흉년에도 끄떡없을 거요. 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서방님. 그리고 마당 한편에는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쳐보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비단을 짜서 아버님과 서방님 옷을 해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목소리는 밤눈 내리는 소리에 섞여 포근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최 부자댁에는 또 하나의 경사가 났습니다. 분이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더니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기와집의 높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거지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을 살리더니 이제는 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손자까지 낳았네. 최 부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사람들은 이제 분이를 거지 소녀라 부르지 않고 최 부자댁 복덩이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서기는 아들을 품에 안고 둥게둥게 얼으며 너는 커서 이 아비처럼 철없이 굴지 말고 내 어미처럼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 부자는 천수를 누리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 부자의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의 사람들까지 구름처럼 몰려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가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 흉년 때마다 곡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했던 덕이 쌓여 모두가 진심으로 애도했던 것입니다. 서기와 분이는 상주로서 예를 다해 조문객을 맞았고 슬픔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단순히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정신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부자 댁은 명실상부한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관아보다 먼저 최부자 댁을 찾아와 의논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기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 사람들을 맞이했고 분이는 부엌에서 넉넉하게 밥을 지어 대접했습니다. 서기의 얼굴에는 젊은 날의 거만함과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세월의 풍파를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온화함과 여유가 자리 잡았습니다. 분이 또한 곱게 나이 들어가는 중년의 여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일을 놓지 않아 거칠었고 그 거친 손이야말로 이 집안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겨울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가 제법 거세게 불었지만 튼튼하게 보수한 최부자 댁의 문풍지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는 서기와 분이 그리고 어느새 자라 글을 읽고 있는 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는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철없는 부잣집 아들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소녀가 살았단다.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분이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들의 옷을 찢고 있었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평온한 공기가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화로 속의 숯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사락사락 눈 쌓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서기는 이야기를 마치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구나. 이제 그만 자야지.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의 눈을 함께 쓸 짰구나. 아들은 하품을 하며 내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분이도 일감을 정리하고 촛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과 함께 더욱 깊은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서기와 분이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모진 시련과 갈등을 이겨내고 얻어낸 평화는 쉽게 깨지지 않는 법입니다. 겉모습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아끼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부자 시아버지가 거지 소녀를 며느리로 들인 깊은 뜻은 결국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볼 줄 아는 지혜였고 그 지혜가 씨앗이 되어 이 가정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번성하였습니다. 지금도 어느 상월 마을을 지나다 보면 오래된 기와집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밤은 깊어만 갑니다. 부디 당신의 이불 속도 저 최부자 댁의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모든 근심은 저 눈 속에 묻어두고 평온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